자,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서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자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부터 생수 등 먹거리값 인상도 예고되면서 살림살이가 더욱더 팍팍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저희가 맨날 이 시간 통해 얘기합니다만 계속 인상 소식이어서 서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는 2월부터 서울시 공공요금, 택시 기본요금이 보니까 3,800원에서 1,000원으로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4월부터 2월 이르면 4월부터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야? 이런 물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짚어볼까요? 예,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르는데요. 1,000원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오르지만은 그 기본 요금의 거리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래보다도 훨씬 덜 가도 기본 요금이 만기가 되고 그때부터 요금이 척척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 인상률을 타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한 3, 4%는 올라간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같은 있거든요. 거리로 치면 한 5,1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 이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오면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물건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올리면 또 지금 타이밍이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지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요. 네. 미국은 1년 됐지만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했죠. 먼저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래 올리면 국민들이 더 고통이 클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올 상반기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파고 그 쇼크가 가장 클 것 같아 하는 요 시점에 올리느냐 이런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을 둘 수만은 없는,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LNG 가격이 2배, 3배 올랐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이 난방비 가격 인상폭이 훨씬 더 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은 난방 국제 LNG가 올라갈 때 그때 좀 반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참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이 상승에 따른 쇼크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물가를 현실화했을 때,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물가 인상이라는 게 고통스럽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선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정작 국제사회에서 이 유가가 올라가거나 천연가스 요금이 올라갈 때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유가, 천연가스 요금이 적어도 지금 한 두 달간은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올리니까 심리적으로 더 요동이 쳐지죠. 한꺼번에 이게 닥치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당시에 우리가 수요 억제하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정부인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할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서민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속사정,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시장 실패해서 떨려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가구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대목에 대한 우리가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 유가가 얼마나 올랐으니까 이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런 사정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과연 공공기관들은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부분들. 예, 이 대목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야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저 고통을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그에 대해서는 거의 맞아요. 언급조차가 네. 없거든요. 과연 가스공사가 그렇죠. 다른 나라의 가스공사나 가스회사보다도 더 싼 값으로 더 저렴하게 외국 가스를 도입해 왔느냐, 이 대목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스공사 뭐 미수금 채우려면 3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다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좀 잘 알리고 그런 혼선이 없게 한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도 중요한데 먹거리 물가도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생수, 아이스크림, 뭐 과자 같은 비교적으로 좀 뭐 가격이 막 비싸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 값도 많게는 20%까지 올린다고 해서 아주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원래 물가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놔두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품이고요. 시장에 놔둬도 안 되는 몇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독점의 가능성이 있는 철도라든지 전기, 우편 요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공공요금에 관한 법으로 따로 묶어서 정부가 관리하는데요. 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못지않게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가공식품입니다. 예. 사실 지금 가공식품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원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음식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가격을 마구 올립니다. 자,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품목들은 한마디로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적은,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먹지 않고 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필품, 이런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TV 가격이 오르면 지금 안 사도 돼요. 내년에 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데 생필품 쪽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요금으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유라든지 또는 무슨 그 음료수 또는 과자도 라면 그렇고요. 뭐 생수도 이런 그렇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몇몇 회사가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공식품 가격에 대해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좀 실효 있는 단속이 되지 않아서 특히 지금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이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또한 취약계층과 중산 대중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에다가 전기 또 가스 등의 요금 부담 파급 효과까지 뭐 고려하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공공요금 줄 인상이 어떤 향후 이제 우리의 물가에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또 좀 바라고 있는 3% 물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죠.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지 않아요. 예. 지난해 연말에 5.1% 올랐고 올해 1월 달에도 5% 그러니까 그 지난해 연 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제 바로 이런 대목,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좀 뒤늦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물가 상승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히 지금 이 택시 요금이나 버스 요금 이런 것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요금이 인상이 시작도 안 됐거든요. 작년에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은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해서 지금 올해도 크게 올려야 될 상황이고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그 미수금 구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 올 한 해 해소한다 그러면 3배를 올려야 돼요, 지금. 물론 올 한 해 해소를 하지 않고 뭐 나누어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공공요금 인상 요인인데 이 공공요금은
그 가격 전가 다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예. 일반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공공요금도 올랐는데 수도 가격, 전기요금, 난방비 올랐으니까 우리 물건값 올릴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반박할 논리가 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뭐 상당히 좀 올 한 해 큰 부담이 되고 될 것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지금 국제적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자동차 사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 그 원유 가격 그에 따른 연유 하락에 따른 국내 휘발유값, 경유값,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 값도 도시가스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전체 외생 변수 또 미국과 유럽의 물가가 오르지만 상승률이 조금씩 낮춰지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하반기에 물가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는데 역시 공공요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 대목이 마지막 최고의 난제 중에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뭐 이 시간 통해 많이 다뤘었습니다만 빌라왕 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 더 나쁘신 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공인 중개사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일벌 백계 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그 뭐 이렇다 할 제재를 안 받고 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빌라왕이라는 표현은 우리 잘못됐다고 여러 번 그렇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라 사기왕이죠. 사기왕. 네, 사기왕인데 그 전세 사기가 그냥 전세 가격이 변동해서 이를테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깡통 전세가 나와서 우연히 생겨난 시장 실패의 양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예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갖고 접근한 그런 빌라 사기들이 많다는데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대목은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했고 또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전세 가격을 실제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그렇게 전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세가 1억짜리라고 그러면 전세를 1억 1천이나 1억 2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매가 1억이면 그죠? 예, 매매가 네, 1억이면 전세는 1억 더 1천. 높게. 그러고 나서 그 회사를 그 집을 뭐 부도를 낸다든지 넘겨버리면 그러면 전세 세입자는 그 집값 자체가 1억밖에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국토부의 말에 따르면 누가 아직까지 어느 공인중개사가 뭐 부정했다고까지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토부장에 따르면 이런 전세 빌라 사기 왕과 전세 세입자들이 짜고 가격을 부풀리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화곡동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화곡동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쁜 사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화곡동을 갔느냐? 화곡동에 아파트가 없어요. 그 부근에 김포공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빌라인데 문제는 빌라는 전부 다 형태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누구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쉽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보가 좀 없기 때문에. 예, 중개업자 몇 사람이 이거 가격이 1억 1천입니다. 이러면 1억짜리 집을 그러니까 매매가 1억짜리 집을 1억 1천에도 들어갈 수가 그런가 보다 하겠죠, 뭐. 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곡동 주변에 본격적으로 빌라 사기 사건이 많았고 특히 화곡동 이 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나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없는 돈으로 전세에 맡기고 한평생을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그 첫 출발부터 사기를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이런 사기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일부 개입됐다는 설이 있는데 일벌백계로 이것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뭐 그렇게 이 원희룡 장관이 그 대책을 얘기했습니다만 2월에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게
전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칫 전체 공인중개사의 아, 그렇죠.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또 네네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공인중개사를 밝히고 또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월에 뭐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정 얘기해 보죠. 저희가 그 김대호 박사님께서 꾸준히 얘기하셨습니다. 뭐 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거는 뭐 그 명확 관한 거지만 그걸 그때마다 확인할 때가 더 힘들 거다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현재까지 4분기 실적 발표 마친 상장사 27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1조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시작된 겁니까?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그 부진에 그런데 대한 아직도 확인이? 최정점 그러니까 실적 쇼크의 가장 충격적인 시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안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됐지만 뭐 제 생각에는 2분기나 3분기 그 중간 정도에 가장 어려운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금리 상승으로 따른 그 후폭풍에 일정 타임 레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상장사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 박리담회로 마구마구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 이익을 덜 남기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심화가 되면 매출도 줄어드는 이렇게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같이 줄면 최악의 이것은 상황이네요. 상당히 진짜로.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대목도 미국의 금리가 이제 거의 정점.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 한두 번 하고 나면 이제는 일단 정점에서 보류가 되는 금리 인하는 뭐 당분간 아니라 하더라도 고원금리. 예, 더 이상의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개마고온 상태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미 캐나다는 금리 인상을 보류, 일단 잠정 보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우리도 금리 인상이 뭐 이제는 3.75 정도에서 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신규 충격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그 올 2분기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상한 것도 그렇지만 해석도 좀 희망적으로 그래도 기왕이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